24살의 여름은 뜨거웠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시작된 병역 특례, 근무는 내 인생의 방향을 송두리째 틀어놓는 듯했죠. 남들처럼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는 대신 공단에 있는 작은 공장에서 2년, 2개월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은 묘한 해방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안겨주었어요. 어깨 수술 때문에 받은 공익 판정은 예상치 못한 선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사나이가 되지 못했다는 자격지심을 남기기도 했네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독립심 하나는 강했던 나는 오히려 이 기회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죠. 대학 시절 내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었던 경험은 사회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설렘으로 바꿔주었어요. 병역 특례는 공익처럼 복잡한 절차 없이 이력서만으로 간단하게 합격 통보를 받을 수 있었어요. 2년 2개월이라는 시간은 공익과 같았지만 적어도 월급이라는 명목으로 내 손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서울에서 2시간이나 떨어진 공단 도시는 낯설었어요. 부모님 곁을 떠나 홀로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었기에 자취방을 구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막막하게 느껴졌네요. 스마트폰 앱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그 시절, 자취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발품을 팔아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었죠. 공단 입구 근처 낡은 간판을 단 작은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을 때 예상외로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3명의 아줌마들이 각자의 책상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내 눈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그만큼 여자가 고팠던 건지 아줌마들도 여자라고 훑어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은근 다들 미시처럼 어여쁘게 보이기도 했어요. 저 혹시 자취방 좀 보러 왔는데요. 어색하게 말을 꺼내는 나를 향해 가장 연륜 있어 보이는 듯한 사장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하였어요. 아, 젊은 총각이 자취방을 구하러 왔구먼. 이 실장님이 전문이니 실장님께 맡겨봐요. 사장 아줌마의 손짓에 따라 시선이 향한 곳에는 묘하게 눈길을 끄는 아줌마가 앉아 있었네요.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수수한 블라우스에 검정색 치마를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정 실장입니다. 그녀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나를 맞이했어요. 어떤 방을 찾으세요? 저렴한 월세방으로 2년 2개월 정도 살 예정입니다. 내 말에 김 실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살짝 난감한 표정을 지었죠. 2년 2개월 계약은 좀 까다로운 조건인데 보통 월세는 1년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맞춰보도록 노력해 볼게요. 왠지 모르게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날의 만남이 내 24살 여름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은 말이죠. 차도 없던 시절, 김 실장의 낡은 소나타는 든든한 발이 되어 주었네요.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본 집들은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낡고 좁거나 위치가 너무 외진 곳이 대부분이었죠. 결국 돈이 문제였네요. 월세를 5만 원만 올려도 훨씬 괜찮은 방이 많다고 하더군요. 3군데 정도를 둘러보는 동안 2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젊은 사람이 참 까다롭네. 김 실장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왠지 모르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2군데 더 볼 수 있는데 배도 고프고 밥이나 먹고 갈까요? 시계를 보니 2시가 훌쩍 넘었더군요. 그녀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름한 설렁탕 집에 들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설렁탕을 앞에 두고 마주 앉았죠. 밥값은 당연히 김 실장이 계산했어요. 젊은 총각, 훤칠하게 잘생겼네. 여자친구는 있어요? 밥을 먹는 동안 김 실장은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왔죠. 은근한 관심이 느껴지는 질문에 나도 모르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실장님은 결혼하셨어요? 결혼은 했죠. 애도 유치원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요. 그녀의 대답에 순간적으로 유부녀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스쳤네요. 남편분은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랑 사시니 뻔한 립서비스였지만
김 실장의 얼굴에는 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죠. 우리 남편 말도 마요. 주말에는 강원랜드에 살았고 평일에는 술만 퍼마셨어요. 아주 지긋지긋했죠. 예상치 못한 남편 욕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솔직함에 왠지 모르게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어요. 근데 왜 다 과거형이네요. 혹시? 네, 맞아요. 2년 전에 이혼했어요. 나도 덩달아 신세 한탄을 늘어놓았죠.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나이에 군 복무나 하고 있다니 제 인생이 꼬인 것 같아요. 내 푸념의 김 실장은 뜻밖의 칭찬을 건넸네요. 얼굴상이 사장상인데?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젊은 사람이 뺀질거리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게 보기 좋네. 그리고 키도 크고 장근육도 많아 여자들이 좋아하겠어. 오늘 내가 책임지고 꼭 좋은 집 구해줄게요. 그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혼요. 아줌마. 머릿속에서 맴도는 단어는 야릇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저 아줌마가 내 눈에는 왜 자꾸 여자로 보이는 거지? 그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머릿속을 헤집기 시작했어요. 사실 여자를 못 만난 지 꽤 되었거든요. 그래서 인생 첫 자취생활에 화끈한 로맨스를 꿈꾸었는데 어쩌면 김 실장도 괜찮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내 존재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선 평범한 연애보다 특별한 연애를 한 번쯤 해보고 싶다는 상상을 하였는데 그게 김 실장 아줌마면 나쁘지 않단 생각을 했죠. 왠지 김 실장도 나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오늘 한번 작업 들어가 볼까? 순간적인 충동이 머리를 스쳤네요. 밥을 먹고 남은 두 군데 집을 더 둘러봤지만 역시 마음에 드는 곳은 없었죠. 네 번째로 본 집이 그나마 괜찮았지만 김 실장은 귀찮은 듯 이 집만한 곳도 없다며 은근히 계약을 종용하더군요. 그럼 실장님, 이 집으로 할게요. 네. 잘 생각하셨어요. 이 동네 살기 좋거든요. 저희 집도 여기서 가까워요. 시간 되면 우리 종종 봐요. 그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지어지더군요. 저도 혼자라서 외로운데 누나 생기면 좋죠. 내 말에 김 실장은 어머, 누나라니 하며 웃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 어때요? 실장님한테 점심도 얻어먹었으니 오늘 저녁은 제가 살게요. 일단 사무실에 들러야 한다는 그녀의 말에 저녁 7시쯤 퇴근 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죠. 오후 4시. 아직 저녁까지 3시간이나 남았네요. 자취방 계약도 끝났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필살기를 갈고 닦는 일뿐. PC방으로 달려가 피파 온라인 게임에 몰두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7시가 되자 김 실장에게서 전화가 왔죠. 다 왔어요. 나와요. 약속 장소에 나타난 김 실장의 모습은 오후 안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온 듯 몸에 딱 붙는 검정색 미니스커트에 가슴골이 살짝 드러나는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죠. 짙어진 화장과 살짝 풀린 듯한 머리칼은 그녀를 더욱 매혹적으로 만들었네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김 실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하였어요. 집에 잠깐 들렀다 왔어요. 씻지도 않고 나올 수는 없잖아? 그녀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오히려 노골적인 유혹처럼 느껴졌죠. 옅은 향수 냄새가 코를 간지럽혔네요. 실장님, 황수정 씨 닮으셨어요. 그 허준에에 나왔던 뜬금없는 칭찬이었지만 김 실장은 싫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어머,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젊었을 때는 닮았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제 늙었지 뭐. 그녀의 겸손한 말과는 달리 짙어진 화장 덕분인지 오히려 더 젊어 보이는 듯했죠. 특히 블라우스 사이로 드러난 풍만한 미드는 오후에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던 그녀의 숨겨진 매력이었어요. C컵은 될 것 같은데? 야릇한 상상에 얼굴이 붉어졌네요. 여기 근처는 아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 옆 동네로 갈까요? 김 실장도 오늘 저와 맘껏 즐기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김 실장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화려한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번화가였죠. 저녁을 먹기에는 조금 이른 시간이라
간단하게 맥주나 마시기로 했어요. 중코라고 알아요? 요즘 젊은 애들 많이 가는 곳인데 김 실장이 가리킨 곳은 룸 형태의 노래방과 술집을 겸하는 곳이었네요. 서울에서는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한다는 중코였지만 지방이라 그런지 바로 빈룸으로 안내받을 수 있었죠. 룸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빵빵한 사운드가 귓가를 울렸어요. 촌스러운 듯하면서도 신나는 분위기가 묘하게 끌렸죠. 맥주와 소주를 시키고 안주를 기다리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네요. 아까 왜 옷 갈아입고 왔어요? 엉뚱한 질문이었지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김 실장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하였어요. 나도 남편 말고 다른 남자랑 저녁 먹는 게 진짜 오랜만이라 괜히 기분 내고 싶었나 봐요. 그녀의 솔직한 대답에 왠지 모르게 용기가 솟아났죠. 그럼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도 돼요? 내 물음에 김 실장은 망설임 없이 그래, 누나라고 불러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녀 나이는 44, 나는 24, 20살 차이였지만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네요. 타이타닉 게임, 베스킨라빈스 게임, 유치한 게임을 번갈아 하며 술잔을 기울였죠. 소맥으로 맥주 5병,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는데 술에 약한 나에 비해 김 실장은 전혀 취한 기색이 없었어요. 말술이라는 말이 실감났네요. 누나, 이제부터 우리 19금 게임 할래요?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승부수를 던졌죠. 김 실장은 호탕하게 좋아라고 외쳤어요. 뭘 할까? 머릿속으로 빠르게 게임 종류를 스캔했네요. 왕게임은 너무 뻔하고 369 게임은 너무 고전적이었죠. 고민 끝에 생각해낸 것은 손가락 접기 게임이었어요. 손가락 5개 펴고 질문 하나씩 하면서 양심적으로 해당하면 손가락 접는 거예요. 게임 방법을 설명하자 김 실장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네요. 그럼 첫 번째 질문. 한 달 안에 남자 만난 적 있다, 없다. 첫 질문부터 강렬하게 나갔죠. 김 실장은 애는 참 하면서도 손가락을 접지 않았어요. 아니, 아줌마가 어떻게 한 달 동안 안 할 수 있어요? 내 농담에 김 실장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였네요. 너도 내 나이 돼봐. 남자 만나기 더 어렵단 말야. 근데 너는 왜 안 접었어? 저도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3달 동안 솔로예요. 그래서 외로워요. 솔직하게 털어놓자 김 실장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죠. 다음 질문은 김 실장 차례였어요. 나는 누나가 좋다? 엉뚱한 질문에 웃음이 터져 나왔네요. 누나, 이건 나한테만 하는 질문이잖아요. 서로 해당되는 질문을 해야죠. 내 지적에 김 실장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했죠. 벌주 마셔. 벌칙으로 소주 한 잔을 권했어요. 흑기사 해줄 테니 소원 들어주기. 흑기사를 자처하며 소주를 대신 마셔주고 다시 질문하라고 했죠. 김 실장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졌어요. 나는 지금 모자를 쓰고 있다. 약한 질문에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이 손가락 하나를 접었네요. 나는 살면서 여자친구 혹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워본 적 있다. 이번에는 내가 강하게 나갔죠.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결국 손가락을 접었네요. 나도 덩달아 손가락을 접었죠. 나는 밤일을 잘한다. 잘하면 접고 못하면 접지 마. 김 실장의 도발적인 질문에 솔직하게 손가락을 접었네요. 김 실장은 손가락을 접지 않았어요. 누나, 설마 못해요? 장난스럽게 묻자 김 실장은 얼굴을 붉히며 아니, 누나도 나쁘지 않아 라고 발끈했죠. 근데 왜 안 접어요? 부끄러워서 그녀의 수줍은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네요. 나는 여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함께 있다. 마지막 질문에 김 실장은 망설임 없이 손가락을 접었네요. 나도 손가락을 접었죠. 더 이상 게임은 의미 없다는 것을 직감했네요. 노래나 부르자.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노래를 신청했죠. 발라드 곡을 틀고 김 실장을 룸 앞으로 불러냈어요. 마이크를 잡고 간주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슬쩍 허리를 감싸 안았죠. 거부하지 않는 그녀의 반응에 용기를 내어 키스를 시도했네요. 예상외로 김 실장은 격렬하게 응해왔어요. 적극적인 모습에 당황했지만 싫지는 않았죠. 노래는 멈춘 지 오래. 룸 안에는 야릇한 숨소리만이 가득 찼네요. 안 돼. 우리 이러면 안 돼. 우리 오늘 만났잖아. 그녀의 말은 형식적인 거절처럼 들렸죠. 지금 상황을 봐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능글맞게 웃으며 아까 흑기사 때 약속했던 소원 찬스를 꺼냈네요. 흑기사 소원 들어주기. 지금 써도 되죠? 김 실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틴잔을 줬지만 역시나 튕기는 척이었을 뿐 거부는 없었어요. 쉬. 여기선 안 돼. 따라와.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중코를 빠져나와서 그녀의 차에 올라타자마자 차 안은 금세 뜨거워졌죠.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계속되었어요. 남들이 알면 큰일 나. 이 동네 생각보다 좁단 말야. 특히 내 사무실 사람들한테는 절대 비밀이야. 아, 이건 안 돼. 우리 20살 차이잖아. 가끔 그녀는 현실을 직시하며 괴로워했지만 하룻밤 만리장성을 쌓고 나면 현실적인 문제는 뒷전이 되고 말 정도로 우리는 서로에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어요.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한다는 찰떡궁합이었죠. 누나, 이건 운명이에요. 내가 누나를 이렇게 만족시켜줄 수 있는 것도, 누나가 나를 이렇게 안달나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도 그녀를 만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너 없이는 못 살 것 같아. 이제 우리는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죠. 드디어 2년 2개월의 병역 특례 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1년만, 딱 1년만 더 같이 있자. 김 실장의 간절한 눈빛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나 역시 그녀가 필요했거든요. 그녀의 노련한 손길, 거침없는 애정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남자로 인정해주는 그녀의 칭찬은 25, 혈기왕성한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네요. 그렇게 우리는 1년의 유예 기간을 얻었죠. 계약은 연장되었고 우리의 불안정했던 동거는 마치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느껴졌어요. 달라진 것은 없었죠. 여전히 2, 3일에 한 번씩 그녀의 집을 찾았네요. 그녀는 여전히 맛있는 저녁을 차려주었고 나는 그녀의 서방 흉내를 내며 설거지를 했죠.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드라이브를 떠났고 때로는 그녀의 아이가 없는 틈을 타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네요.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1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고 계약 기간 만료일이 다가올수록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우리는 애써 이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죠. 만료일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우리는 여느 때처럼 그녀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밥맛이 없었죠. 무거운 침묵을 깨고 김 실장이 먼저 입을 열었네요. 이제 슬슬 정리해야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밝았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죠. 응, 나도 알아.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 격렬했죠. 마치 마지막 밤인 것처럼 모든 것을 쏟아붓는 듯 했네요. 그렇게 이별은 생각보다 담담하게 찾아왔어요. 계약 만료일 우리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그녀는 계약 해지 서류를 건네주며 옅은 미소를 지었죠. 그동안 고마웠어요. 그녀의 입술이 살짝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누나도요.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짧은 인사를 나누고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갔죠. 뒤돌아보지 않고 그저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것이 그녀와의 마지막이었네요. 그 후로 단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별 방식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미련도 후회도 남지 않은 깔끔한 매듭이었죠.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25 혈기 넘치던 청년은 이제 35,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숱한 연애를 경험했지만 그 여름날의 뜨거웠던 사랑만큼 강렬한 감정은 다시 느끼지 못했죠. 가끔 문득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르곤 하네요. 설렁탕집, 중고 노래방, 그리고 욕망과 죄책감 사이에서 흔들리던 아줌마의 눈빛. 그 모든 것이 마치 꿈결처럼 아련하게 느껴지네요. 아줌마와의 위험한 사랑. 낯선 도시에서 만난 그녀는 내게 삶의 활력과 뜨거운 열정을 선물했어요. 어쩌면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금단의 열매처럼 달콤하고 위험했던 사랑이었네요. 지금은 희미해진 기억 속에서 그녀의 미소만이 선명하게 남아있네요. 죄책감보다는 아련한 그리움, 후회보다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느껴져요. 24살의 여름, 부동산 아줌마와의 사랑은 그렇게 내 젊은 날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에피소드로 남았네요. 사랑은 마치 여름날의 소나기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와 온 세상을 적시고 언제 그랬냐는 듯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도 한다. 꼭 그렇게 마당쇠처럼 충성해야 하냐? 너무하네. 어떻게 해? 내년에 과장으로 승진할 거면 상무님한테라도 잘 보여야지. 나도 당신이랑 오붓하게 집에서 좀 쉬고 싶다.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려던 차에 중국 출장 중인 상무님에게 연락이 왔다. 댁에서 부탁할 일이 생겼다고 하니 아내가 뒤따라 나오며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런 아내를 뒤로하고 차를 몰아 상무님 댁으로 향했다. 김 대리님 왔어요? 네, 사모님. 상무님이 집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셔서 한번 가보라고 하셨어요. 김 대리님이 우리 남편 때문에 쉬는 날 고생이 많아요. 와이프가 싫어하겠다. 아니에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사모님과 함께 있는 게 저한테는 더 영광이죠. 상무님의 아내는 나보다 10살 정도 어린 듯 보였고 흰색 스키니진에 밝은색 티셔츠를 입고 있어 마치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 같았다. 매번 그녀를 볼 때마다 그녀의 뇌세적인 매력에 끌리게 된다. 사모님, 어떤 일 때문에 부르셨어요? 김 대리님, 뭐가 그리 급해요? 아직 점심 안 먹었지? 이리로 와서 앉아봐요. 사모님을 따라 주방으로 가니 식탁에는 오징어 무침, 잡채, 소갈비찜, 된장국 등 내 입맛을 저격할 만한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김 대리님, 일단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상무님은 좋으시겠어요. 사모님처럼 요리도 잘하시고 젊고 미인이신 와이프를 두셔서 호호 젊은 아내를 두면 뭐해요? 제대로 써먹지를 못하는데. 사모님은 뼈 있는 말을 던졌다. 나도 모르게 머쓱해졌다. 왜요? 요즘 상무님이 좀 소홀하신가 봐요? 하하. 애써 웃으며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했지만 사모님은 부끄러움도 없이 남편의 흉을 보며 신세 한탄을 시작했다. 우리 신랑 나이가 드니까 아무튼 요즘 영 못마땅해요. 어디 가서 젊은 애라도 하나 둬야 될까 봐요. 요즘 상무님이 너무 바빠서 나와 대화할 시간도 없어. 하루 종일 회의에 쫓기고 저녁도 집에서 먹는 날이 거의 없으니 그녀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래도 바쁘신 만큼 일이 잘 되신다는 뜻이겠죠? 내가 대꾸하자 사모님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렇긴 한데 가끔은 혼자 집에 앉아 있으면 정말 외로워요. 일하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상무님이 바쁘신 건 이해하지만 사모님께서 느끼는 외로움은 어떤 건지 잘 알 것 같아요. 사모님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눈을 빛내며 나를 바라보았다. 암튼 그런 날이 반복되면 점점 그리움이 커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남편의 부하 사원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아 보였지만
사모님은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었다. 아참, 내가 김 대리님 앞에서 별 얘기를 다 했네. 방금 한 얘기는 그냥 잊어줘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걱정 마세요. 비밀 반드시 지켜드릴 테니 앞으로 그런 말 하고 싶으면 언제든 저한테 하세요. 역시 내가 사람을 잘 봤다니까요. 김 대리님은 성격도 참 좋으세요. 상무님의 아내는 밥 먹는 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웃고 있었다. 그런 그녀를 의식하며 내 마음속에서는 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김 대리님, 혹시 진급하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사모님이 조심스레 내게 말을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그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았다. 네, 사모님? 나는 순간 놀라서 대답했다. 상무님 아내가 나를 돕겠다고 나서다니 믿기 힘든 제안이었다. 상무님께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해 줄 수는 있는데 우리 자기 때문에 주말에도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녀의 말이 이어졌다. 나는 그때 아내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녀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주시면 저야 고맙죠. 사모님은 나를 보며 조금 웃음을 지었다. 그럼 앞으로 종종 저랑 만나줄래요? 네. 그게 무슨 말씀? 나는 잠시 혼란스러웠다. 그녀의 말이 내게 뭔가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아니, 그냥 상무님 해외 출장 갈 때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저랑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녀의 눈빛은 진지했다.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이런 제안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고 나는 그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감히 가늠할 수 없었다. 그녀가 왜 나에게 이런 제안을 했을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럼 제 아내는 내 마음속의 불안감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사모님은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말했다. 아내분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다들 바쁘니까 가끔 소소한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녀의 말이 더욱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하지만 상무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내 경력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알겠습니다. 나는 대답하며 동시에 그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불안과 기대가 뒤섞였다. 안녕하세요. 올해 37세, 10년차 직장인이자 결혼 5년차 유부남입니다. 학창시절 성적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고3 수험생이 되었을 땐 수능 점수가 내 인생의 전부인 듯 느껴졌고 어느 대학에 가느냐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준수한 내신과 수능 점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정 형편 덕분에 가까운 지방 국립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생활 내내 나는 술자리와 여성들을 쫓아다니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과 동기와 동아리 친구들, 후배들, 심지어 소개팅을 통해 만난 이혼녀와도 클럽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부산 여행에서는 후배의 여자친구와 눈이 맞는 일도 있었죠. 하지만 군 제대 후 대학을 졸업하면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이란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지기 마련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대학 졸업 6개월 만에 서울로 상경해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아내는 사회초년생으로 갓 졸업한 젊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잡티 하나 없이 매끈하고 서울 사투리의 상냥한 말투는 내 가슴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웃을 때 한쪽 볼에만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는 나를 첫눈에 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아내의 첫 모습에 나는 순간적으로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눈이 마주쳤을 땐 마치 몰래 훔쳐보던 사람이 걸린 듯 얼굴이 붉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내는 내가 쓰는 경상도 사투리를 재미있어하며 내 말 한마디에 깨르르 웃었습니다. 점잖은 남자들만 보던 그녀에게 거친 남자인 나의 모습이 신기했던 것인지 애프터를 쉽게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하고 어리고 예쁜 아내와 결혼하면 내 인생이 평탄하고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입사 10년 차가 지나도록 과장으로 승진하지 못하고 만년 대리로 지내는 현실은 큰 스트레스를 안겼습니다. 이로 인해 퇴사까지 고려할 정도로 마음의 고통이 깊어졌습니다. 입사 동기들 중에서도 승진해서 누락된 친구들은 지방으로 자천되거나 자존심이 강한 친구들은 퇴사를 결심하기도 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인 나에게는 회사의 임원들과의 학연이나 인맥이 없어 주위에서는 올해 승진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어깨가 축 처지고 의기소침한 상태로 지내기만 했습니다. 그런 나의 상태가 아내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어느 날 아내는 나의 안색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말 안색이 안 좋고 마치 병든 병아리 같아 보여. 혹시 과장으로 진급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 말은 내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내는 여보, 내가 알아봤는데 당신 회사의 박 상무님이 우리 막내 삼촌과 대학 동창이라고 하더라. 이참에 삼촌에게 전화해서 부탁해 볼까?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 말은 정말로 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아내의 제안을 수락했고 아내는 작은 삼촌을 통해 박 상무님의 아내인 사모님을 먼저 찾아뵈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사모님을 만나 인사를 하고 온 아내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우연히도 사모님이 아내와 같은 대학 동문이라는 인연 덕분인지 사모님은 우리를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긍정적인 언지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희망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임원을 달기는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데 박 상무님은 초고속 승진을 거듭하여 올해 48살의 상무직에 오른 대단한 분이었다. 젊었을 때는 회사 일밖에 몰라서 30대 후반에서야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사모님의 나이가 12살이나 어린 분이어서 나보다도 1살이나 어렸다. 솔직히 그날 사모님을 처음 대면하는데 실크 소재의 야시시한 홈드레스를 차려입은 모습에 나도 많이 놀랬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눈길이 자꾸 사모님 쪽을 훔쳐보게 되더라고요. 반주로 술 한 잔씩 돌면서부터는 서먹했던 분위기도 금세 아주 화기애애해졌고 술잔이 거듭될수록 상무님 부부와도 점점 허물없이 대화하고 상무님이 워낙에 오픈마인드라서 그런지 생각지도 못하게 웃고 떠들면서 친구네 부부와 놀고 있나 착각할 정도로 짙은 농담까지 나누며 거리낌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사모님의 허트러진 모습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되었고 상무님은 내 마누라를 세심히 챙겨주면서 묘한 기류가 형성되기 시작을 했는데 베란다에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나서 돌아와서는 누구 먼저 할 것 없이 서로의 자리를 바꿔 앉게 되었고 상무님은 내 아내와 나는 사모님 곁에 앉아 남은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때부터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펼쳐지게 되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위해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에 계속해서 상무님께 꼬리치며 애교를 부려댔고 그렇게 들러붙는 아내를 상무님은 매우 흡족해하며 즐기는 듯 했다. 옆에 있던 사모님도 남편의 평소 보지 못했던 모습에 질투가 생겼는지 더욱 내 곁으로 바짝 다가와 앉으며 귓속말을 했다. 김대리, 오늘은 늦었으니깐 여기서 가고 가요. 곧장 아내에게 물었다.
자기야, 사모님이 오늘 술 많이 취했으니깐 여기서 자고 가라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듣고 있던 상무님까지 가세해. 자고 내일 가는 게 어떻겠냐고 부추긴다. 나야 뭐. 상무님과 친분을 더 쌓을 절호의 기회이다 보니 굳이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지막으로 아내만 오케이 하면 되는 순간이다. 상무님, 저희야 좋죠. 괜히 신세져서 사모님이 고생하실까봐 걱정이죠. 아내는 생각보다 쿨하게 받아들인다. 그런 생각 마세요. 저희도 오랜만에 즐거운 술자리를 가져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뭘. 하하, 당신 혹시 김대리한테 흑심 있는 거 아냐? 왜 김대리 조금 좋아하면 안 되나요? 김대리 나랑 러브샷 해요. 그리고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술자리가 끝나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자게 되었는데 상무님이 아내를 빌려줄 수 있냐는 제안을 하더군요. 주말 상무님이 우리 부부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아내는 올해 30살로 아직 아이가 없어 결혼 전에 날씬한 몸매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살집이 약간 붓긴 했지만 그 덕분에 더욱 여성스러운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상무님의 집에 도착하자 사모님의 안내를 따라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테이블에는 4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었고 상무님 부부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업무 능력도 뛰어나고 꽤 성실한 직원이더군. 그동안 진급이 늦어져 마음고생이 많았겠네. 상무님은 이미 내 프로필을 자세히 살펴본 듯 3년 넘게 진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불운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내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외모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대리 아내분 무척 아름다우시군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의 음흉한 시선이 아내에게 쏠리는 것을 보며 불안감이 점점 커졌습니다. 아내는 상무님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저도 상무님 같은 스타일의 남자를 좋아해요라고 사탕 발린 듯한 말로 그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 그러세요? 우리가 서로 더 이상형에 가까운 것 같은데 이렇게 늦게 알게 되어 아쉽네요. 상무님의 말에 아내는 웃으며 동의했지만 나는 그 속마음이 궁금하고 불안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기야, 잠깐만 기다려봐. 새 아파트로 이사 온 지 이제 6개월이잖아. 대출금도 한참 남아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 그만두기라도 한다면 곤란해질지도 몰라. 아내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울렸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일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내가 반문하자 아내는 고민에 빠진 듯 했다. 그럼 안 된다고 거절하자. 내가 상무님께 이야기할게. 그녀의 결단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가 지금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는 없잖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아내는 잠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결국 상무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녀의 곁에는 사모님도 있었고 회사에서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에 나로서는 그리 손해보는 일도 아니었다. 그리고 6개월의 시간이 흘러 드디어 나는 과장으로 진급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신부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매일매일이 전쟁 같네요. 그래도 남편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힘들지만 행복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 양가 부모님의 한복과 양복을 맞춰드렸어요.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엄마는 한복을 입어보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나는 아직도 우리 딸이 시집을 간다는 게 실감이 안 나. 엄마랑 조금만 더 같이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들으니 왠지 가슴이 짠했어요. 사실 저는 지금 이 순간 자체가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인생에 절대로 없을 거라고 단언했던 것들이니까요. 사랑, 결혼, 그리고 엄마, 아빠요. 제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기억할 만한 예쁜 추억은 드물었죠.
사실 인간은 나쁜 걸 더 많이 기억한다고 하잖아요. 그 말대로라면 제가 행복했던 기억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 중 하나를 떠올려 보자면 그 기억은 저를 차가운 돌계단 아래 앉혀놓던 제 엄마의 모습이에요. 저의 생물학적 친엄마요. 저는 그날 친엄마 손에 버려졌어요. 지금의 제 엄마는 저를 낳지는 않았지만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시거든요. 저를 호적에도 올려주셨고요. 친엄마한테 버려지던 당시 저는 4살이었어요. 사실 4살이라고는 하지만 그때가 1월이었기 때문에 3살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나이였죠. 제 친엄마는 그런 저를 엄동설한 속에 돌계단 위에 앉혔어요. 엄마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데리러 올게.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엄마 얼굴 잊어버리지 말고 기다려야 해. 그 말만 남기고 저를 두고 떠났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울지도 못하고 그저 앉아 있었죠. 한 20분 정도 그렇게 앉아 있었을까요? 누군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목사님, 여기 왜 나이가 앉아 있어요? 친엄마가 저를 버리고 간 곳은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이었어요. 저를 발견한 선생님은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고 안채에 계시던 목사님이 나와 저를 살피셨어요. 그리고는 제 옷주머니 안에서 편지를 발견했죠. 친엄마가 남긴 편지였어요. 편지에는 돈 벌고 자리 잡으면 데리러 올게요. 이름은 희수예요. 라는 말과 함께 제 생일이 적혀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와 헤어져서 보육원에서 살게 되었어요. 보육원에는 많은 아이들이 들어왔고 또 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통해 그곳을 떠났어요. 저는 그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저랑 동갑이었고 제가 들어오기 한 달 전에 들어온 아이였죠. 동갑에다가 몸집도 비슷해서 저와는 옷도 번갈아 입었어요. 노는 스타일이 비슷해서인지 우리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에게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둘 다 입양이 되지 않는 아이라는 거였죠. 저희가 입양이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둘 다 부모가 돌아오겠다는 편지를 남겼기 때문이었어요. 그 친구의 부모님은 도저히 지금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지만 언젠가 반드시 아이를 데리러 올 테니 제발 다른 데 보내지 말고 돌봐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저희 둘을 입양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다더군요. 어릴 땐 몰랐는데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보육원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길어도 1, 2년 후에 가족이 찾아와 시설을 떠난다는 걸요. 하지만 친구와 제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데리러 온다는 말을 믿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이곳에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어요. 보육원 예산으로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서 저와 친구는 보육원에서 선생님과 목사님한테 한글을 배우고 다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익히는 것들도 배웠어요. 둘뿐인 유치원이었지만 그래도 친구와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선생님들과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도 입양을 가지 못하고 있는 저희 둘을 특히 아껴주고 사랑해주셨고요. 친구와 저는 초등학교 입학도 같이 했고 학교 측의 배려로 같은 반으로 입학할 수 있었어요. 목사님이 교장 선생님께 직접 연락을 해서 저희 둘의 사정을 설명하시고 특별히 부탁을 드린 것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해도 8살은 아직 어린 나이잖아요. 그런데도 환경이 바뀌니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방식도 빠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유치원과 학교는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저와 친구는 서로를 지켰어요. 힘들거나 주변에서 아픈 말을 듣고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저희는 서로를 위로하고 옆에서 지켜주었어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조별 활동을 하던 날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다른 조였는데 친구가 있는 조에서 한 아이가 친구를 가리키며 나 얘랑은 같은 조 안 해. 얘는 부모도 없고 집도 없어서 교회에 사는 애라고. 그 말에 저도 친구도 당황했어요. 친구는 얼굴이 빨개지더니 이내 눈에서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 아이 말대로 우리는 부모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 사는 것도 맞았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도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친구가 울기 시작하는 걸 보고
벌떡 일어나 친구 옆에 걸어가 섰어요. 그래, 나도 수정이랑 교회에 살아. 그게 뭐 어때서? 그리고 부모가 없다고? 우리도 부모 있어. 너는 엄마 한 명이지? 우리는 엄마 많아. 5명도 넘어. 네가 뭔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욕해? 그리고 교회에서 사는 게 뭐가 어때서? 니네 집보다 우리가 사는 교회가 더 크거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가 소리치자 그 아이는 당황했어요. 아마 친구가 보육원 아이라는 건 듣고 저도 보육원에서 산다는 건 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친구는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선생님이 진정시키고 나서야 멈췄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저와 친구는 쌍으로 찍혀서 아이들의 눈총을 받아야 했어요. 부모 없이 교회에 사는 애라는 딱지가 붙어서 아무도 저희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애들마저도요. 저희 보육원은 교회와 걸어서 8분 정도 되는 거리에 있었고 저희도 일요일마다 그 교회 어린이 예배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엔 어른 예배에 갔어요. 초등학교를 다니는 동안 저희에게 붙은 보육원 아이 딱지는 떼어지지 않았고 그게 저와 친구가 서로를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실 아이들이 심하게 괴롭히거나 왕따를 시킨 건 아니에요. 가끔 대놓고 신경을 건드리는 경우는 있었지만 그럴 때면 제가 사납게 달려들었고 금방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저희가 다른 환경에서 사는 게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괜찮았어요. 서로 의지하면 됐으니까요. 친구 여러 명 두면 뭐해? 진짜 친구 한 명만 있으면 되지. 하면서 우리는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초등학교 생활을 마친 우리는 같은 중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중학교에 가면 공부도 어려워지고 고등학교 생각도 해야 하니까 둘이서 더 열심히 해보자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날이 기억나요. 중학교 입학을 앞둔 2월이었어요. 친구와 저는 선생님들이 주신 용돈을 모아서 밖에서 점심을 먹고 들어왔어요. 막 보육원에 들어섰는데 선생님들이 한 곳에 모여 계셨어요. 한눈에 봐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머, 저기 오네요. 수정아, 희수야, 이리 와봐. 선생님이 저희를 발견하고 부르셨고 저희는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사무실에는 목사님이 계셨고 소파에는 부부로 보이는 남녀가 앉아 있었어요. 여자는 저희를 보자 소리쳤어요. 수정아. 저는 놀란 눈으로 친구를 바라봤죠. 친구는 놀란 눈치였어요. 그 여자는 수정이에게 달려와 끌어안고는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문을 모른 채 벙찐 표정으로 서 있는데 선생님이 제 곁으로 다가와 속삭이셨죠. 수정이 부모님이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껏 친구와 저는 부모님이 찾아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거든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연락이 없던 탓에 살면서 친부모를 만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친구 부모님은 친구를 꼭 안으시고는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하다. 이제 우리 수정이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있어. 아빠 사업도 예전처럼 다시 일으켰고 이제 우리 식구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보육원은 거의 축제 분위기였어요. 데리러 오겠다고 하곤 아이들을 두고 간 부모는 열이면 열 오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며 수정이를 위해서라도 잘된 일이라며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었어요. 친구가 가고 나면 저만 혼자 남게 되니까요. 친구도 그걸 알기에 짐을 싸는 내내 울먹였어요. 미안해 희수야. 내가 너무 미안해. 친구는 내내 미안하다고 했어요. 솔직히 친구가 부러웠어요. 부모와 함께 살게 된 게 질투도 났고요. 하지만 속마음 그대로 말할 순 없었죠. 뭐가 미안해. 그런 생각하지 마. 다 있고 엄마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 저는 애써 씩씩하게 말했어요. 그런 제게 친구는 전화도 자주 하고 자주 찾아올게. 그러니까 나 잊으면 안 돼. 친구는 울면서 말했고 저는 알겠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친구가 떠나고 저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목사님이 제 마음을 아셨는지 들어오셔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친구가 미국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식구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그 소식에 저는 밥도 안 먹고 울었어요. 그런데 보육원 선생님들이 기적이라고 하던 일이 또 한 번 일어났어요. 바로 제 친엄마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흥분한 모습으로 저를 불렀고 저희 엄마가 왔다고 했어요. 수년 만에 다시 만난 친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그러더라고요. 희수야,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 이제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친엄마의 담담한 태도에 저는 놀랐어요. 일전에 왔던 수정이 부모님과 달리 헤어진 지 며칠 안 된 사람 보는 것 같았거든요. 배웅 나온 목사님과 선생님들은 모두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시며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친엄마를 따라 나섰어요. 친엄마와 함께 간 곳은 어느 빌라였어요. 그곳에는 아저씨 한 분과 어린 남자애가 있었어요. 인사해, 새아빠셔. 그리고 동생이야. 새아빠라는 말에 제 생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친엄마는 제 오늘한 모양이 없는 척하려고 쥐죽은 듯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희수야, 희수 없니? 희수야! 보육원 선생님 목소리였어요. 겁에 질려있던 저는 번개같이 달려나가 문을 열었어요. 선생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팍 터지더라고요. 그리곤 주저앉았죠. 긴장이 풀려서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선생님은 저를 달래며 그러시더군요. 지금 빨리 보육원으로 가야 돼. 그 길로 저는 선생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렇게 7년 만에 보육원을 다시 찾았죠. 안녕하세요. 우리 채널 오시기를 환영합니다. 보육원에는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중년의 여자분이셨죠. 그분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와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분명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때였죠. 옆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수정이 어머니셔. 기억 안 나니? 저는 그제야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친구는 보이지 않았어요. 선생님은 저와 친구 어머니를 앉히고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희수야, 놀라지 말고 들어. 수정이가 죽었대. 너무나 기가 막힌 소식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친구의 어머니를 바라보자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교통사고였어. 라는 말을 하시면서요. 충격적인 소식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물만 흐를 뿐이었죠. 친구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함께 흐느껴 오셨어요. 그 자리에 있던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죠. 수정이가 항상 네 얘기를 했어. 너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거라고. 수정이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어. 자기가 죽으면 희수 너를 찾아서 자기 대신에 딸처럼 키워달라더라. 수정이가 죽고 한동안 시리에 빠져 지내시던 수정이 부모님은 딸의 유언을 떠올리곤 저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하지만 보육원 선생님을 통해 제가 엄마를 따라 보육원을 나갔다는 얘기를 들으시곤 일단 저를 만나서 수정이 부고를 전해주려고 저를 부르셨다고 하셨어요. 수정이 어머니는 제게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셨고 저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 하나 다름없는 처지가 된 제 사정을 들으신 수정이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는 그러셨어요. 나랑 같이 가자. 수정이 유언대로 내 딸이 되어서 우리랑 같이 살자. 저는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을 고민했어요. 아무리 친구 유언이라지만 엄연히 저와는 남남인데 그분들의 딸이 된다니 너무 염치 없는 일인 것 같았어요. 내 부모한테 버림받고 남의 부모랑 산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요. 게다가 친구가 죽자마자 친구 자리를 뺏는 것 같아서 더더욱 따라가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눈 딱 감고 따라갈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솔직히 세상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큰 집에 덩그러니 혼자 사는 것도 너무 무섭고 외로웠거든요. 두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하지만 친구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틈날 때마다 찾아와서 저를 설득하셨어요. 나보다 수정이에 대한 기억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희수 너야. 우리 서로 수정이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엄마랑 딸로 서로 아끼면서 살자. 수정이 목까지 그렇게 살자고. 딸 잃은 친구 엄마의 애처로운 모습에 저는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결국 저는 친구 부모님의 딸로 입양되는 것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수정이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친구 아버지도 저를 무척 반겨주셨어요. 우리 딸 희수 어서 와. 저를 끌어안으시고는 많이 우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이 울었어요. 그날 저는 친구가 쓰던 방에서 친구의 옷가지와 물건들, 그리고 큰 상자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는 저와 친구의 사진과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보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처음에는 친구 부모님을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두 분은 제가 편해질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그런 두 분 덕분에 저는 낯선 미국 생활에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었고 더 이상 부모 없는 서름을 겪지 않아도 되었어요. 집에 오고 1년이 조금 안 돼서 저는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두 분은 울먹이며 저를 안아주시더군요. 저는 뒤늦게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남편도 미국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유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2번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서는 가족들과 하고 미국에서는 미국 친구들과 하기로 했어요. 한국에 들어왔을 때 보육원에 청첩장을 드리려고 들렀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희수야, 너 미국 가고 너희 엄마한테 연락이 왔었어. 친엄마는 저를 다시 찾고 싶다고 했다더군요. 저는 친엄마한테 돌아갈 마음도 만날 마음도 없었어요. 소중했던 친구가 떠나면 안긴 선물 같은 가족들 덕분에 저는 지금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고맙고 미안해요. 이 모든 게 친구가 누려야 했던 거니까요. 제가 가장 외로웠던 시절 제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던 친구를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친구 대신 친구가 못다한 효도까지 다 하려고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질 것 같거든요. 부모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